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상법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상인이란 누구인가, 그리고 상인들의 거래 세계를 지배하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규칙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맞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법전에는 없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지켜지는 규칙, 바로 상관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상운송인이나 그 운송 대리점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로부터 선화증권상의 통지처가 발행한 실수요자 확인서와 은행이 발행한 화물선치 보증장을 제출받고 후일 선화증권의 반환을 받을 약정하에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이른바 보증도는 판례상 인정되는 상관습의 예의다. 문장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네요. 허허, 네, 법률 지문이 다 그렇죠. 이걸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원래 해외에서 배로 물건을 받으려면 선화증권이라는 원본 서류, 일종의 화물 소유권 증서를 운송회사에 내야 하거든요. 그 증서가 있어야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거군요. 수십억 원짜리 화물을 실은 배를 항구에 며칠씩 세워둘 순 없잖아요. 하루에 발생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야말로 시간이 돈인 상황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은행이 보증할 테니 서류 원본은 나중에 드릴게요. 일단 물건부터 먼저 주세요 하는 편법 아닌 편법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보증도군요. 네, 이게 바로 보증도입니다. 법에는 없는 관행이지만 이런 신속한 처리가 글로벌 무역의 족도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준 대표적인 상관습 사례입니다. 아하.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요. 보증도가 판례상 인정되는 상관습이라는 점입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간 거군요.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상인인 법인 간의 계속적인 물품 공급 거래에 있어 물건의 종류, 규격, 수량, 인수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인수증을 발행하는 것도 상관습이라고 하네요. 네, 이것도 오인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물건을 납품하는 거래처끼리 그때마다 두꺼운 계약서를 쓸 순 없겠죠. 그쵸, 너무 번거롭죠. 대신 오늘 물건 잘 받았다는 의미로 인수증에 서명하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나중에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요.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계속적 물품 공급 거래에서의 인수증 발행 역시 상관습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모든 관행이 상관습으로 인정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백지어음은 판례상 인정되는 상관습의 예의다. 이 지문은 X 틀렸다고 나오거든요. 백지어음도 실무에서 많이 쓰이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백지어음은 과거에는 상관습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제는 아예 어음법이라는 법률에 백지어음은 유효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상관습이라는 건 성문법, 즉 법전에 명시된 규정이 없을 때 그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법률로 정식 채택되는 순간 더 이상 관습이 아니라 법률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아하, 일종의 정규직 전환 같은 거네요. 관습으로 존재하다가 법전에 정식으로 이름이 올라가면 더는 상관습이 아니게 되는군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성문법에 규정된 제도는 상관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문도 한번 볼게요. 국제상거래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국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것은 판례상 인정되는 상관습의 예의다. 네, 이것도 오입니다. 국제상거래는 또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마다 법이나 이자율이 다를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이 국제상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례를 통해 국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 부과를 상관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국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 부과가 국제상거래에서의 상관습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상관습 사례인데요. 보세 운송업계에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실은 채시스를 보세 장치장에 둔 후 3일이 경과하면 그 경과한 시간에 따라 운송료 외에 별도로 차대의 사용료를 받는 것은 판례상 인정되는 상관습의 예의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이것도 보세 운송업계의 오랜 관행인데요. 컨테이너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종의 연체료처럼 추가 사용료를 받는 관행이 생긴 거고 판례가 이를 상관습으로 인정해서 법적 효력을 부여한 사례입니다. 특정 업계의 관행도 이렇게 인정될 수 있군요. 그럼요.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특정 업계의 관행인 차대 사용료 부과가 상관습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관습이 적용되는 상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죠. 도대체 법은 누구를 상인으로 보는 걸까요? 네, 이제 제2장 상인입니다. 네, 바로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지문을 보면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물건을 한 개도 못 팔았어도 상인이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오입니다. 이걸 상법 제5조 제1항의 설비상인이라고 하는데요. 상법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번득한 커피숍을 차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간판 걸고 에스프레소 머신 들여놓고 테이블까지 다 갖췄어요. 네. 아직 손님에게 커피 한 잔 팔지 못했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 누가 봐도 커피를 팔 준비가 된 상인의 외관을 갖췄죠. 그럼 법은 당신은 상인처럼 보이고 상인처럼 행동할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부터 상인으로 대우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 실제 행위보다 그 외관을 더 중시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상인적 설비와 방법, 이 상인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재미있네요. 겉모습만으로도 상인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군요.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게를 꾸려온 개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개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의제상인이 아니다. 네, 오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개를 운영해서 돈을 버는 건 분명 영리활동이죠. 하지만 판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한 커피숍처럼 점포를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체계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소위 상인적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면요. 아, 그냥 계림적인 활동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개인적인 재테크 활동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영리활동이라도 상인적 방법이 결여되면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회사에 대한 지문인데요.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의제상인이고 신용보증기금이 이에 해당한다. 이건 X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민사회사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신용보증기금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가진 특수공법인은 영리성을 추구하는 상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은 특별법상 설립된 공법인은 상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회사에 관한 지문이네요. 회사는 어느 경우에도 소상인이 될 수 없다. 네, 이건 오입니다. 아주 명확한 규정이에요. 명확하다고요? 네, 상법상 소상인은 회사가 아닌 자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회사는 소상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회사의 형태를 갖추면 소상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명의와 실제 영업 주체가 다를 경우인데요. 상인은 다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자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별도로 있다면 실질 영업상의 주체라도 상인이 되지 아니한다. 이건 X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아, 틀렸군요. 네, 법은 언제나 실질을 따릅니다. 상법에서 말하는 자기 명의로라는 말은 서류상의 이름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 즉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인이 상인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상인 자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협동조합, 즉 농협에 대한 질문이네요. 농업협동조합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하고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 사업을 한다 하여도 농업협동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 없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죠? 겉으로 보면 하나로마트 같은 곳에서 물건을 파니까요? 네, 그렇죠. 영리활동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법은 그 행위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을 함께 봅니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들을 돕고 공익에 봉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든요. 따라서 외형상 영리활동처럼 보이는 사업을 하더라도 그 본질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핵심 포인트는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이 상인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설립 목적이 비영리적 공익 추구에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군요. 같은 맥락에서 변호사도 궁금한데요. 변호사의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는 의제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이것도 오입니다. 변호사의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전문직 활동으로 봅니다.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내지만 상인은 아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영리영업 활동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따라서 의제 상인으로 보지 않아요.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전문직의 공공성은 상인성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문입니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네, 이건 오입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과 연결되죠. 아, 당연상의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설립 자체만으로 당연상인으로 의제됩니다. 실제 어떤 행위를 하는지와 무관해요. 핵심은 회사는 그 존재 자체로 상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상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본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 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오입니다. 상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죠. 소상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아, 여러 가지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법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네. 그럼 변호사에 이어서 법무사 지문입니다. 법무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상인으로 볼 수 있다. 이건 X입니다. 법무사 역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고도의 공공성을 띤 전문직으로 봅니다. 아, 사무실이 있어도 상인적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군요. 네,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법무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지문 같은데요. 회사는 상법에 의하여 상인으로 의제되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한 경우 상행위에 해당하여 차용금 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있다. 이건 X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회사 돈으로 쓰려고 빌린 건데도 상행위가 아닌가요? 네, 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 즉 법인입니다. 대표이사는 그 회사 일을 처리하는 기관일 뿐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는 별개의 존재죠. 아, 법인과 자연인은 다르다. 맞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개인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면 설령 그 돈을 회사 운영에 쓸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채무이지 회사의 상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행위의 주체가 상인이어야 상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하네요. 계약서에 누구의 이름으로 서명하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의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상인 자격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지문입니다.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 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 준비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네, 오입니다. 보통 가게 문을 여는 첫날을 사업 시작으로 생각하지만 상법은 그보다 훨씬 이르게 봅니다. 개업 준비 단계부터 이미 상인이라는 거군요. 네, 가게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개업 준비 행위도 상행위로 봅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하는 시점부터 상인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개업 준비 행위 시점에 상인 자격이 개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지문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네, 이것도 오입니다. 보조적 상행위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여야 하거든요. 아, 타인의 영업을 위한 건 내 상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친구 가게 개업을 도와주는 건 친구의 상행위지 제 상행위는 아닌 거죠. 핵심은 보조적 상행위는 자기 영업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법인에 대한 지문입니다.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네, 5입니다. 이건 법 적용 순서에 관한 건데요. 공법인의 활동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특별법의 규정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만 보충적으로 상법이 적용됩니다. 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군요. 맞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공법인에 대한 법 적용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 네, 다시 소상인 지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선 지문과 비교해서 봐야겠네요. 자본 금액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건 X입니다. 함정이 숨어 있죠. 아, 함정이요? 네, 소상인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도 적용돼요. 아하, 영업양도가 끼어 있어서 틀린 지문이군요. 맞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소상인에게 적용 배제되는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지문도 흥미롭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 채권은 상사 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네, 정답은 5입니다. 이건 일방적 상행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사자 중 한쪽만 상인이고 그 행위가 상행위가 되면 그 거래 전체에 상법이 적용됩니다. 아, 새마을금고는 상인이 아니지만 돈을 빌린 회원이 상인이니까 상사 채권이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일방적 상행위에도 상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개업준비행위로 돌아가서요. 영업을 위한 개업준비행위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업의 의사가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건 X입니다. 판례는 그 기준을 아주 유연하게 봐요. 유연하게 본다는 건 어떤 의미죠? 굳이 간판을 걸거나 광고처럼 명시적으로 대외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장사하려나 보다 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개업준비행위에서 영업의 의사의 표시는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지문입니다.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다. 네, 옵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보조적 상행위가 되려면 영업을 위하여라는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영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투자는 상행위가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보조적 상행위의 성립 요건인 영업 관련성의 중요성입니다. 영업주의 사용인에 대한 개입권 또는 이득 양도 청구권은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네, 이 지문은 5, 맞는 지문입니다. 아, 이게 맞군요. 네, 상법 제17조 제4항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안 날로부터 2주,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년. 이 두 가지 기간이 되게 짧잖아요. 네, 2주라니 정말 짧네요. 네, 이게 단기 소멸 시효인데 그만큼 법률 만개를 빨리 확정하려는 거죠. 이 지문의 핵심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이 아주 짧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지문으로 가볼게요. 영업주가 사용인에 대하여 개입권 또는 이득 양도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별도로 사용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건 X입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아, 이건 틀렸군요. 왜 그런 거죠? 상법 제17조 제3항을 보면요. 이 개입권이나 이득양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별개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뺏어올 거 뺏어오고 또 그것 때문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으면 그것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두 권리가 병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지문입니다.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없으므로 본점의 총지배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점의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권한은 없다. 네, 이것도 5, 맞는 지문입니다. 이것도 맞군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요.
지배인은 뽑고 자르는 건 오직 영업주만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아, 지배인이 자기랑 똑같은 지위의 다른 지배인을 마음대로 뽑거나 자르면 안 되잖아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이 지문의 핵심은 지배인의 선임, 해임은 오직 영업주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지배인에 관한 내용이네요. 공동지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지배인에게 대리행위에 포괄적 위임을 할 수 있다. 이건 X입니다. 틀렸습니다. 포괄적 위임은 안 되는군요. 네, 안 됩니다. 공동지배제도를 왜 두겠어요? 서로 견제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한 명이 다른 한 명한테 네가 알아서 다 해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해버리면 그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대리권의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명확하네요. 다음 지문입니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네, 이건 O입니다. 아주 중요한 조문이죠. 상법 제11조 제1항에 나오는 지배인의 포괄적 대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재판상 행위까지 포함된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네네, 바로 그 점이 포인트입니다. 지배권의 범위에는 소송 같은 재판상 행위까지 다 포함돼요. 그만큼 지배인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거죠. 핵심은 지배권이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재판 외 행위에 미치는 포괄적 대리권이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네, 이것도 O, 맞는 지문입니다. 이건 좀 헷갈리는데요.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이게 바로 공동지배의 디테일인데요.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 이걸 능동대리라고 하는데 이건 공동으로 해야 해요. 네. 하지만 상대방이 우리한테 뭔가를 알리는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것, 즉 수동대리는 지배인 한 명이 혼자 받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거래의 편의를 위한 거죠? 하는 건 같이, 받는 건 혼자서도 된다. 재밌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능동대리는 공동으로, 수동대리는 각자 단독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배인은 의사 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하고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의 겸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지문 5입니다. 지배인의 자격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물어봤네요. 여기서 감사와의 겸임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해 보여요. 정확합니다. 감사는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독해야 할 대상인 지배인 업무를 자기가 직접 해버리면 이건 뭐 셀프 감독이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겸직이 안 되지만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은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긴데요. 지배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건 X입니다.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는 지문이에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자기의 계산이냐 제3자의 계산이냐를 구분하는 건데요. 영업주가 그거 내 거래로 할래 하고 뺏어올 수 있는 개입권은 사용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즉 자기 이름으로 거래했을 때만 가능해요. 근데 이 지문은 제3자의 계산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 거래 자체를 뺏어올 순 없고 그 거래를 통해 얻은 이득, 예를 들면 수수료 같은 것만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득 양도 청구권이에요. 자기 계산은 개입권, 제3자 계산은 이득 양도 청구권,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둘을 구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바로 다음 질문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지배인이 영업주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에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이것도 당연히 X입니다. 제3자의 계산이니까 영업주의 계산으로 보는 것, 즉 개입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이득의 양도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출제자가 이 두 개념을 확실히 아는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배인이 영업주에 가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이건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연결되네요. 당연히 X입니다. 그렇죠. 지배권에 재판상 행위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네, 포괄적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소송할 때마다 따로 위임장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별도의 수건은 불필요하다는 게 핵심이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악의는 지배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건 X입니다. 두 군데나 틀렸어요. 두 군데요? 네. 첫째, 대리권 제한으로 대항하려면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해요. 아, 중과실도 포함되는군요. 게 있군요. 그렇죠. 이것도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제3자를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업 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은 될 수 없으나 다른 회사의 이사는 될 수 있다. 이것도 X. 틀렸습니다. 이사도 안 되는군요. 네. 상법 제17조 제1항에 보면 겸직금지 대상에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라고 명확하게 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될 수 없습니다. 조문을 꼼꼼히 봐야겠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 영업주가 공동지배인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표현 지배인 규정에 따른 표현 책임도 질 수 있다. 네, 이건 O. 맞는 지문입니다. 내용이 좀 복합적이네요. 네. 공동지배 자체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등기를 안 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우리는 공동지배인이라서 혼자 한 계약은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 대항 요건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에서 지배인이 본부장 같은 명칭을 썼다면 표현 지배인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동지배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게 일단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배인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감사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 이건 X죠. 감사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린 거네요. 네, 명백하게 틀렸죠. 아까도 나왔지만 감사는 감독하는 역할이라 업무를 집행하는 지배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요. 그 부분이 이 지문의 핵심 오답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네, 옵니다. 이거 아까 나왔던 지문이랑 똑같네요. 네, 6번 지문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네, 반복해서 출제될 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수동대리는 각 지배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표현 지배인에 대한 지문입니다. 표현 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사용인이 상법상의 영업소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할 것을 요하고 단순히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 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네, 이건 옵니다. 판례 입장을 아주 정확하게 옮겨놓은 지문이에요. 영업소로서의 실체라는 말이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냥 간판만 걸어놓은 출장소나 연락사무소처럼 본사 지시만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독립된 영업소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곳의 책임자는 표현 지배인이 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문도 이어지는 내용 같습니다.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네, 이것도 O. 맞는 지문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니까요. 단순히 물건을 나르거나 서류 정리 같은 사실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구매 부장처럼 회사를 대리해서 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대리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영업주가 상업 사용인에게 개입권 또는 이득 양도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옵니다. 아까 2번 지문이랑 사실상 같은 내용이네요. 네, 그쵸. 개입권 행사와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별개로 둘 다 할 수 있다는 점 계속 반복해서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법상 표현 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책을 구비하여야 한다. 네, 옵니다. 이것도 아까 16번 지문이랑 거의 같은 취지의 판례 내용이죠.
네, 영업소의 실체. 네, 표현 지배인이 되려면 본점 또는 지점이라는 명칭을 써야 하니까 그 근무 장소가 겉으로 봤을 때 독립된 영업소, 즉 지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지문은 어떨까요? 본부장, 지점장 외에 지점 차장도 표현 지배인에 해당한다. 이건 X입니다. 아, 지점 차장은 안 되는군요. 왜죠? 판례는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 자체에 주목을 해요. 차장이라는 말은 그 위에 지점장이라는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암시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지점 차장이라는 명함만 보고 이 사람이 여기 최고 책임자라고 오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지배인이 성립하지 않아요. 흥미로운 판단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거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재판상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 지배인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네, 이건 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표현 지배인은 소송을 못하는군요. 네, 표현 지배인 제도는 어디까지나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 범위도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리는 같은 영업상 거래인이 한정됩니다. 소송 같은 재판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단순히 본 지점의 지휘 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의 영업소라 볼 수 없으므로 동영업소의 소장을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 지배인으로 볼 수 없다. 네, 이것도 오죠. 지금까지 나온 16번, 19번 지문이랑 다 같은 판례를 바탕으로 한 지문입니다. 계속 반복되네요, 이 내용은. 네,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죠. 영업소에 독립적인 실체가 없으면 그 책임자 이름이 소장이든 뭐든 표현 지배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문입니다.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 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네, 이것도 O, 맞는 지문입니다. 이건 대리권 남용에 관한 중요한 판례예요. 대리권 남용이요? 네, 지배인이 자기 빚 갚으려고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회사 업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상대방이 그 지배인의 나쁜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영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리는 진짜 지배인뿐만 아니라 표현 지배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아,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문입니다.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네, 이것도 O, 맞는 지문입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포괄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 구매부장이라면 구매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개별 구매 계약에 대해 일일이 사장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부분적 포괄 대리권의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지문이네요. 상업사용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네, 이것도 O입니다. 아까 11번 지문의 완전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두 가지 핵심이 다 들어있죠. 첫째, 대항 요건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 둘째, 그 입증 책임은 영업주에게 있다는 것.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네, 옵니다.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아, 바로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는군요. 맞습니다.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말 그대로 권한이 부분적이잖아요. 그렇죠. 특정된 영업이나 사항에 한정되죠. 네,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이 아니라 일반법인 민법의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결국 거래 상대방이 그걸 증명해야 하는 거네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이번에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인데 목적이 좀 불순하네요.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대리권 남용에 관한 문제죠. 대리권 남용이요? 네, 상업사용인이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 행동했다면 설령 그 동기가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배신적인 의도였다고 해도요. 네. 그 행위의 효력은 일단 원칙적으로 영업주에게 미치는 게 맞습니다. 유효하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억울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규정이거든요. 아,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남용 행위라도 권한 범위 내라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입니다.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 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이건 X입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이건 왜 틀렸을까요?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게는 그 표현 지배인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거래 상대방은 어떻게 보호받죠? 아까 첫 번째 지문에서 나왔었죠. 민법 제125조의 표현 대리난 아니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하, 상법이 아니라 민법으로 해결하는 거군요. 네, 이 지문의 핵심은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게는 표현 지배인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명확하네요. 다음 지문입니다.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에 관한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원칙은 지배인의 대리권에 제한을 두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의의 의미를 잘 봐야 해요. 그냥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 즉 중과실도 없어야 진짜 선의로 인정해 줍니다. 아, 중과실이 있으면 서인이가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제3자가 그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즉 악의이거나 또는 모르긴 했지만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영업주는 그 제한을 주장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핵심은 제3자가 악의이거나 중과실이면 영업주가 대리권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등기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X입니다. 틀렸어요.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 부분이 틀렸군요. 네, 명백히 틀렸죠. 상법 제13조를 보면요. 지배인을 여러 명 둬서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 이걸 공동지배라고 하거든요. 네, 공동지배. 이건 아주 중요한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아, 등기를 통해서 외부에 알려야 하는 거군요. 그럼요. 등기를 해야 제3자가 이 회사는 지배인 여러 명이 함께 도장을 찍어야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까요. 공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은 지배인의 공동대리 제한은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등기사항이다. 이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다음 지문입니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자, 이건 좀 긴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X, 틀린 지문입니다. 어디가 틀린 거죠? 앞부분은 맞는 내용 같은데요.
네, 앞부분은 다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틀렸습니다.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성질을 함께 고려한다. 이 부분이요. 네, 우리 대법원은 지배인의 주관적인 의사, 그러니까 속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만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봐요. 아, 오로지 객관적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지배인이 개인적으로 쓸 돈을 빌리려고 했어도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했다면 그건 객관적으로 영업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지문의 핵심은 영업 관련성 판단 기준은 지배인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이라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립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 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 O입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아까 나왔던 대리권 남용 문제의 심화 버전 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대리권 남용 이론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군요. 네, 원칙은 유효하지만 만약 거래 상대방이 이 지배인이 지금 회사를 배신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구나 하는 그 진위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네. 그때는 그 거래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즉, 무효가 되는 거죠. 민법의 비진의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상대방이 지배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법률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 행위를 한 경우 이런 대리권의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 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대리권 제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주는데 여기서 제3자가 누구까지냐 하는 문제죠. 직접 거래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지배인이랑 직접 거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사람, 어음 같은 경우에는 배서양도 받은 사람이겠죠. 네, 제3취득자. 네, 그런 전득자 역시 선이라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핵심은 선의의 제3자에는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전득자도 포함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음 지문입니다.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의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건 X입니다. 틀렸어요. 표현 지배인에 관한 규정인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마지막 문장.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재판상 행위에는 권한이 미치지 않는군요. 네. 상법 제14조를 보면 표현 지배인의 권한은 재판 외의 행위에 한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 법조문 단서에 아예 재판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단서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표현 지배인의 권한은 재판 외의 행위에 한정되고 재판상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이 조금 깁니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 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이러한 법리는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네, 길지만 결론은 O입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건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종합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영업 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인데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원칙? 네, 그 원칙이 실제 지배인, 그러니까 진정한 지배인뿐만 아니라 지배인처럼 보이는 외관을 갖춘 표현 지배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 표현 지배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은 영업 관련성 판단의 객관적 기준은 진정한 지배인과 표현 지배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 보증 또는 채무 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것도 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현장 소장의 권한 범위에 대한 거네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현장 소장은 말 그대로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대리권을 가질 뿐이거든요. 그렇죠. 공사 시공에 관련된 업무? 네. 그런데 갑자기 회사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무 보증을 서준다거나 받을 돈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행위. 이런 건 현장 소장의 통상적인 권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의 통상적인 대리권 범위에는 채무 보증과 같은 중대한 처분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상무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없다. 이건 X. 틀렸습니다. 겸임할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렸군요. 네. 얼마든지 겸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는 물론 회사의 기관이죠. 하지만 동시에 회사의 특정 영업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상업 사용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이사라는 지위와 상업 사용인이라는 지위가 양립이 가능하군요. 그럼요. 예를 들어 상무이사가 해외사업본부장을 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점은 회사의 기관인 이사도 상업 사용인의 지위를 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격리부장은 경상자금의 수입과 지출, 은행거래, 격리장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격리사무 일체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적인 자금 차용은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격리부장에게 자금 차용에 관한 상법 제15조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네, 이것도 O 맞는 지문입니다. 아까 현장 소장이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격리부장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일상적인 격리 업무에 한정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군요. 그럼요. 회사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는 건 회사의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수권, 즉 권한을 따로 부여받지 않은 한 격리부장의 권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은 격리부장의 통상적인 권한에는 자금 차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문입니다.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 해석상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네, 이것도 역시 O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이 지문은 앞에서 다뤘던 두 가지 법리가 합쳐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리권 남용에 관한 총정리 지문이에요. 원칙과 예외를 모두 담고 있군요. 네. 첫째, 대리권 남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왜냐하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네. 하지만 둘째, 만약 상대방이 그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굳이 그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으니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네요.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은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남용은 원칙 유효,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예외 무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전부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범위와 그 한계, 그리고 거래 상대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기준들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모든 법리는 그 양쪽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할 것인가, 그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법은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기둥인 셈이죠.